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사막 한가운데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면 그건 아마도 신에 대한 도전이거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뜨거운 모래바람만이 주인이었던 황무지에 인간의 욕망이 집약된 마철루가 숲을 이루고 바다를 메워 지도를 바꾸는 일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네온사인과 슈퍼카들의 행렬에 취해 그 이면에 감춰진 피와 땀, 그리고 치열했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단순히 부자 도시의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도끼 어린 생존기이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무모한 도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겉보기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약 12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죠. 당시 페르시아만에는 화려한 호텔 대신 뜨거운 태양과 거친 파도만이 존재했고 그곳에는 약 9,8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수단은 바로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진주였는데 다이버들은 변변한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숨을 참는 능력 하나만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진주는 인도와 유럽의 귀족들에게 팔려나가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든 이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이 위험한 산업 덕분에 도시는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선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1929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대공황은 지구 반대편의 작은 어촌 마을까지 집어삼켰고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사치품이었던 진주의 수요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 양식 진주 기술이 개발되면서 목숨 걸고 채취하던 천연 진주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단 하나의 산업에만 목을 매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당시 지도자는 아주 기발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데 바로 세금을 없애 상인들을 불러 모으는 무관세 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울 때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페르시아만의 상인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이는 영국과의 전략적 제휴와 맞물려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세계대전의 여파와 이웃 아부다비와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도시는 끊임없이 바람 잘 날 없는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죠. 1950년대 중반까지도 서구 열강들은 이 척박한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는 전후 복구와 경제 호황으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를 찾아 전 세계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페르시아만 어딘가에 거대한 유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950년부터 탐사를 시작했지만 두바이의 모래 언덕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을 파고 또 팠지만 나오는 것은 흙먼지뿐이었고 영국 탐사팀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짐을 싸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희망 고문이 끝나고 절망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역사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포기를 모르는 낙관주의자였던 셰이크 라시드는 영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전의를 불태웠고 더 깊은 바다, 더 먼 곳을 향해 시추공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 운명의 여신은 드디어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며 도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발견을 넘어 가난과 굶주림의 역사를 끊어내고 현대화의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된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첫 원유 수출이 시작되면서 도시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1년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걸프만 국가들은 홀로석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위해 뭉쳐야 했던 이들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하여 아랍에미리트라는 새로운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원래는 카타르와 바레인도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각자의 셈법이 달랐던 탓에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고, 남은 국가들은 불안하지만 위대한 동거를 시작했죠. 이 연합은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합 결성 이후 오일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도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는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도시 규모는 약 15.5배, 인구는 6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4.8배나 급증했습니다. 비록 전체 매장량의 90% 이상을 아부다비가 차지하고 있었고 두바이의 몫은 4에서 5%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적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그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975년 무렵 석유 수입은 전체 GDP의 약 5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현명한 지도자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벤츠를 몰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과거 진주 산업의 붕괴가 가져왔던 참혹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보기에 미친 짓이라 할 만큼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거대한 항구와 공항, 도로망을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래 위에 돈을 버리는 짓이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 항구를 건설하고 도시를 중동의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자원 부국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과 금융,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원대한 청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루미늄 재련소를 짓고 드라이독을 건설하며 산업 기반을 다각화하는 한편 1983년에는 자체 항공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와 도시를 연결하는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돛담배 모양의 7성급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러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는 2000년대 초반 경제 도약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고 사막 위에 새로운 기적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들은 지도 자체를 바꾸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어 해안선을 늘리고 구름을 뚫을 듯한 높이의 버즈 칼리파를 건설하여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쇼핑몰을 짓고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면세 혜택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종교적 규율이 엄격한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술과 돼지고기를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펼친 것은 실용주의 노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현지인보다 외국인을 마주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실제로 거주 인구의 약 89%가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행기로 7에서 8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도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환승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 한 해 공항을 이용한 승객 수가 8,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간 1,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신화 뒤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벽돌을 날랐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인권 문제와 안전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인구 불균형 문제는 이 도시가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의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4%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그들이 일찍이 준비했던 탈석유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90%에 육박하는 외국인 의존도와 외부 경제 충격에 취약한 구조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때의 꿈으로 사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가 알프스의 산골 마을에서 혁신을 통해 부국이 되었듯 이 도시 또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